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봄에는 날씨가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기도 하고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큰 일교차로 면역력이 나빠지면서 피부 보호 기능이나 재생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건선과 아토피와 같은 피부 질환이 생기거나 또 심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여성한의원 김정호 원장과 함께 건선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의 면역력까지 떨어지는 계절 봄. 피부 건강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환절기 주의해야 할 건선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건선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건선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건선이라고 하면 비교적 현대에 나타난 아토피와 달리 상당히 고전의 한의학에서부터 그 치료법과 증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보통 은백색의 비늘이 자꾸 덮이는 그런 피부가 특징이 되겠고요. 네. 그 병변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고 또 판 모양의 피부 병변이 점차 넓게 형성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조직적으로 보면 상피세포가 자꾸 과다하게 증식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개인 차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는 점차적으로 악화하는 난치성의 피부 질환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선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유전학적 또 환경적 면역학적 요인들이 서로 작용해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그 생활 환경이나 습관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면역학적으로는 자꾸 피부에 상피세포의 각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고 또 염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건선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는 피부에 상처가 난다든지 또 감염이라든지 건조한 어떤 그 기후 상태 또 개인에 따른 스트레스와 약물 등이 이런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건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우선 체질적인 소인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즉 네. 타고난 장부의 불균형이 이 질환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고전 한의학에서 보면 이 건선의 원인을 혈열 또 혈조 풍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혈열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염증을 자꾸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혈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사람의 피부를 윤택하고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우리 몸에는 존재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질적인 성분이 부족해지는 것을 우리가 혈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병인들이 체내에 자꾸 만성적으로 잠복해 있으면서 비교적 가벼운 그런 유발 요인에도 폭발적으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내재한 상태를 우리가 풍독이라고 합니다. 현대의 임상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체질적인 어떤 소인의 편차에 의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건선을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 한의학에서부터 사실은 건선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선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한의학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질병 용어였습니다. 네. 고전 한의학에서 보면 건선 또 우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건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질, 즉 인설이 다발적으로 형성되면서 자꾸 반복해서 벗겨진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우피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을 조금 묘사하는 그런 병명인데 소의 가죽 껍질처럼 피부가 변화하는 그런 건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혈열의 상태의 건선은 주로 이 병변 부위가 붉고 또 출혈 양상도 보이고요. 네. 또 농포가 생기고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붉고 얼굴이 붉고 또 가려움이나 열감이 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는 어떤 염증의 치료에 위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고요. 혈조와 같은 경우는 비교적 흉반이 옅고 또 인설이 두텁게 쌓이는 그런 특징을 띱니다. 그리고 그 인설이 잘 탈락하게 되고 평상시에 환자가 추위나 가려움을 잘 느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그 건선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풍독형의 건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즉 오래된 만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환자의 피부색이 어둡고 입술이나 혀가 청자색 빛깔을 띠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분류에 따른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고 치료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료 방법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단계에 따른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체질을 진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병력과 피부 상태를 진단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건선을 오래 알아왔는지, 그리고 건선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만성의 건선 역시 아토피와 마찬가지로 몸의 각종 이런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상적인 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체외로 배출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각 체질별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장기 기능의 불균형 상태가 어떤 병이든지 다소 치료가 어렵게 만들고 또 재발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의 불균형 상태를 조절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해주는 치료가 필요하게 되고요. 다음 단계로는 상당히 좋아지는 상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병변의, 즉 견선의 상태를 만들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모두 사라지고 정상에 가까운 세포들로 재생되어서 바뀌도록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피부가 원활한 재생 기전을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토피와 건선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로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아마 아토피일 겁니다. 건선 환자들이 오래 질병을 앓고 오신 분들이 근데 진료실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아토피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병원에 갔더니 건선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하는 분도 있었고, 또 건선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다가 다른 병원에 갔는데 아토피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좀 모호하게 이렇게 진단을 받은 분들도 계신데요. 우선 왜 그런지 이제 이유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분명 건선은 출발이 아토피와는 비교적 좀 다릅니다. 건선은 주로 외적인 부위에서 발생을 많이 합니다. 즉 팔꿈치라든지 무릎의 바깥쪽. 반면에 아토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피부에 접히는 내측 부위, 또 허벅지, 목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듯이 발생하는 부위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병변의 경계 역시 건선은 비교적 뚜렷한 반면에 아토피는 전체적으로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특히 가장 큰 차이는 건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가려움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에 아토피는 아주 심한 가려움증으로 고생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보통 가지고 있고, 또 특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선 환자들은 손톱, 발톱에 이런 조갑에 건선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아토피는 이런 손발톱까지 변화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뭅니다. 일상생활에서 건선과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선 환자들도 사실 아토피 환자들처럼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이, 운동을 하고 땀을 내면 피부가 심하게 당기는 느낌이 든다든지 가려운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비교적 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멀리 보면 운동을 통해서 피부의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노폐물을 땀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시키는 것은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이 건선에서도 비교적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당연히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천연식품을 자주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선 환자들을 보면 멀쩡했던 부위가 상처를 입게 되면 상처가 만들어지고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 해당 부위에 건선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쾌분호 현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비록 정상으로 보이는 피부 조직이라 하더라도 상처가 났을 때 바로 건선화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실은 전신의 질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전신의 피부가 어떤 자극에 의해서도 건선화할 수 있는 그런 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본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또 개인 편차에 따라서 음주나 흡연 같은 이런 요소들도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피부가 항상 건조한 걸 느끼다 보니까 만성적으로 보습제를 반복해서 바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습제의 성분들 역시 우리 인체가 자연스럽게 만든 그런 천연의 물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해서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 건선 환자 역시 피부층에 이 각종 화학약품의 노폐물이 계속 축적될 수밖에 없고 그런 피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선 역시 아토피처럼 단계에 따른 정확한 치료를 하면 반드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시고 근본 치료를 실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건선과 아토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힐이나 꽉 끼는 신발을 신는 여성들에게 흔히 발생해서 하이힐 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무지외반증인데요. 최근에는 발볼이 좁은 구두를 즐겨 신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 젊은 남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지외반증에 대해 전주열린병원 배영렬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변형을 일으키는 무지외반증. 이제는 발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발 건강을 위협하는 무지외반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무지외반증인데요. 무지외반증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무지외반증은 한마디로 무지,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입니다. 엄지발가락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고요. 네. 미국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에서 4% 정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면서 엄지발가락 관절에 변형이 생기고 네. 이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볼이 좁은 신발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또한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하이힐을 많이 신고 굽 높은 신발을 신으면서 엄지발가락에 통증을 호소하고 엄지발가락에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된 원인이 신발인 건가요? 뭐 꽉 끼는 신발을 신는다거나 굽이 높은 하이힐을 신는다거나 해서 이 무지외반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대부분 원인을 차지하는 게 꽉 끼는 신발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에서는 2%에 불과하지만 신발을 신는 사람에게서는 33%의 발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신발이 무지외반증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볼이 좁은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로 인해서 반복적인 외상이 발가락에 발생하게 되고요. 이 엑스레이에서 그 왼쪽 사진의 경우에는 맨발의 엑스레이 사진이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하이힐을 신은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은 발이 바깥쪽으로 많이 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압박을 받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엄지발가락 안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직접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신경 자극 증상이 유발하면서 통증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엄지발가락 그 뿌리 부분의 관절에 관절 주위의 인대와 힘줄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무지외반증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무지외반증이 신발에 의해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유전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58%에서 88%까지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엄마 쪽을 통해서 유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사춘기에 발생하는 무지외반증, 그러니까 높은 신발을 많이 신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어른에서 발생하는 무지외반증과는 다른 임상 경과를 가지게 됩니다. 앞서서 살짝 설명을 해주셨지만 무지외반증을 앓게 되면 어떤 증상을 보일까요? 무지외반증은 그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면서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1중족 족지관절이라고 하는 관절, 그게 좀 엄지발가락
있는 가장 큰 관절인데요. 네. 그것이 안쪽으로 돌출되게 됩니다. 이 안쪽으로 돌출된 걸 우리는 건막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건막류가 우리가 장시간 걸어 다니거나 신발을 신고 다닐 때 이 건막류가 신발과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 엄지발가락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떤 게 있냐면은 발 안쪽 부분의 안정성을 유지시키고 또 네. 우리 걸을 때 우리가 발을 치고 나갈 수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이 떨어지게 돼서 걷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체중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체중 지탱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체중이 분산되면서 그로 인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에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외반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상만 보고 진단을 내리시나요? 어떤 진단 방법이 있으신가요? 예. 먼저 어떤 병이든 똑같습니다. 진단을 내릴 때는 그 환자의 증상과 언제 발생했는지 발생 시기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통증이 있는 부위가 어느 부분인지 언제 시작했는지 확인하고 또한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신발을 주로 즐겨 신는지 네. 그리고 직업이 무엇이고 또 다른 병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발의 모양을 관찰하게 되고요. 발의 모양을 관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관절의 운동 각도나 또 발이 안쪽으로 튀어나온 정도, 그리고 염증 반응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의 방사선 사진,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서 무지외반증의 정도를 사진을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그 이를 평가하는 각도가 제가 표시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네. 무지외반각이나 중족골간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치료할 때 어떤 수술을 할지 결정할 때 쓰긴 하지만 이 각도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통증과 변형이 있게 되면 치료를 해야 할 텐데요. 이 무지외반증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될까요? 치료 방법에는 비수술적 방법, 그러니까 보존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과 네.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외반증의 가장 첫 번째 1차적인 치료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변형을 악화시키는 굽이 높고 앞이 뾰족한 신발의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발의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볼이 넓은 편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것이 치료의 첫 번째입니다. 네.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무지외반증의 경우에 부드럽고 볼이 넓은 신발, 그 신발만 착용해도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신발 안에 교정 기구를 써서 또는 중족골 패드 같은 걸 사용하여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런 보조기구를 사용을 해서 병변의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조기구는 네. 중요한 것이 변형을 교정시키는 게 아니고 네. 변형의 악화를 막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수술적 치료는 변형이 악화되거나 보존적인 수단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주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발 모양이 이상해서 보기 흉하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물론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인을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폭이 좁은 신발과 높은 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발볼이 넓고 부드럽고 편한 신발을 신는 것, 그거 자체가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배영렬 과장과 함께 무지외반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잠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건 수면 중 갈증을 예방해주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또 잠자기 전 5분 전에 스트레칭을 해주면 디스크 예방에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